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7월 1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늦장마가 무섭네요. 충청권에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또 비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최밀턴 분들 비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모험의 소통 먼저 어제 모험의 신박에 올라온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인사이트 님이 1등, 조한나 분도 빨리 들어오셨고요. 아천님, 그리고 오카이님이네요. 제가 하는 일 외에는 그닥 승부욕이 없는데 웜의 신박은 1등 하고픈 승부욕이 생기네요. 네, 여기 보님님이 댓글 또 달아주셨고, 아들 돌 때 축하금 중 600만 원을 펀드에 가입해서 대학 졸업 때 주려고 계속 놔두었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1000만 원 찾아서 주식 계좌를 만들어 해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 달을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글 남겼는데 좋은 해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액션이 멋지신 민님, 멋진 투자 되실 거예요 해주셨고요. 그러니까요, 바로 저렇게 액션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죠? 네, 제가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봤더니 성공하신 분들은 계속 뭔가를 트라이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네, 그래서 보나베티님이 어제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올려주셨던 거, 넬슨 만델라의 명언, 네. I never lose, I either win or learn이라고 돼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다시 봐도 정말 명언이신 것 같습니다. I never lose,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도전해서 win, 이기거나 아니면 실패했을 때 I learn 한다는 거죠. 와, 내가 이번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웠다는 거죠. 제가 일식집 투자해서 망한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잘 모르는 거 하지 마라. 내가 잘 모르는 거에 투자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잘못 투자했구나 싶었는데 이 손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분식점을 한번 해봤다고 하는 후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형님 그 10원도 못 건지고 나올 거다고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10원도 못 건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못 투자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손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 모르는 거 하지 말고, 두 번째, 손절이 안 되는 거 하지 말자. 그 손절이 안 되는 거가 많습니다. 그는 최근에 어제 또 오셨던 분이시죠. 그 큰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이 사람을 2명을 보내셨는데 그 두 분한테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사업은 하다 보면 손절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캐파 증설이나 뭐 쫙 해놨는데 내가 잘못 투자했네. 그거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앉아서 나가는데, 그래서 그 회장님한테 전해드리라고 하면서 아마 그 회장님이 보내주신 포토를 보니까 반도체 몰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포토만 보고도 제가 또 자문을 해드리는 또 다른 상장사 회장님 또 계시고, 그래서 이 사업에서 성공하신 회장님들이 왜 주식을 잘 하시냐면, 그거 사봤더니 별로 재미없네. 날려버려. 그러면서 샀는데 수익이 나는 주식으로 이래 모으는 걸 잘 하십니다.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근데 대부분은 보면 반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보통은 수익 난 걸 팔아먹고 손실이 난 거를 계속 가지고 있거나 물타기.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도 사업하고 똑같이
매장을 목동에도 내고 동대문에도 내고 여의도에도 냈는데 여의도가 잘 돼요. 목동하고 동대문은 안 돼요. 그러면 여의도 빨리 팔아먹고 목동하고 동대문에 매장을 더 늘려서 한 번만 손님이 제대로만 몰려와도 요거 손실난 거 한 번에 만회할 거예요. 그런 마음하고 똑같거든요. 되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그거는 있습니다. 계절성이 있는 거. 계절성이 있는 거. 그 식당 같은 경우에도 5월이 제일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5월이 제일 분배해요. 그 다음이 12월. 11월에서 12월이 송년회 한다고 또 식당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런데 바글바글한 거를 보고 뒤늦게 1월 달에 식당을 하나 인수했다가 1, 2, 3, 4. 뭐야. 장사가 이렇게 안 되네 하면서 5월 딱 가정의 달 되기 전에 4월 말에 손절했다고 하면 그 업을 이해를 잘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되는 놈으로 이제 모으는 건 되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결국은 이 몰빵한 반도체를 지금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서 오신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 회장님 얘기도 했죠. 그 예전 회장님도 2년 전에 찾아왔을 때 테슬라로 실컷 먹었다가 테슬라를 결국은 본전됐을 때 팔았다는 거죠. 많이 먹었는데 근데 본전에 왜 파시냐면 내 원금이 까지는 거는 내가 그래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본전에서 팔시게 되는데 아마 똑같으실 거라고. 되는 놈으로 잘 포트를 압축은 잘 하시는데 사업은 잘 되니까 계속 놔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잘 되니까 계속 놔두는 게 맞지만 좀 다른 면이죠. 주식에는 거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거품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가정의 달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이벤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월드컵 이벤트가 있었다 치자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야 이제 앞으로 한국에는 저렇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야 이거 한국에서 장사하면 떼돈 벌겠다 하면서 그 월드컵 끝날 무렵에 식당을 매수를 했다고 치면 웃돈을 한 5배 주고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월드컵 같은 특수가 다시 그런 비슷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매출이 5배 늘어났는데 그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한 배로 뚝 떨어질 거고 그러면 결국은 손해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손해가 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식당으로 예를 들어서 식당을 잘 하고 있었는데 월드컵 특수가 일어나 가지고 매출이 하루에 100만 원 나오던 게 500만 원 나오는 상황이 쫙 됐어요. 그러면 그 식당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낫냐 아니면 5배 웃돈 주겠다고 사람이 나타났을 때 파는 게 나으냐. 5배 웃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한테 넘기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넘겨야죠. 그래서 주식이 똑같습니다. 그런 오버슈팅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주가를 보고 계시다 보니까 주가가 강한 놈으로 계속 계좌가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는 걸로 생각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집중하는 건 맞는데 이 마지막 그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에는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이냐 궁금하시죠?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테슬라가 2030년에 2천만 대 판다라고 믿고 사람들이 사는데 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주식을 산 사람이 돈을 못 벌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산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얘기되는 그 주식과 관련된 내러티브가, 스토리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고,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저렇게 되기는 어려운데, 네, 그럴 때 팔아야 되는데, 네, 그걸 주식을 잘 모르시고 그냥 센 놈으로 몰아가는 포트를 일단 센 놈으로 몰아가는 거, 그거 하나는 정말 잘하시는 건데 결국은 이제 파는 타이밍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그 2년 반 전에 오셨던 그 다른 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있죠. 예, 기술적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그런 잘못된 믿음에 이 주가가 지금 과열로 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열에서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스마트머니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팔다 보면 이제 꺾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탈출해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탈출해야 되는 기술적 자리가 어딘지 그 차트를 가지고 차트 딱 뽑아서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 방송을 봤는데 방송에서도 왜 그렇게 노하우를 다 공짜로 가르쳐 주냐. 네, 그게 다른 회장님들도 몇 분 오셨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그렇게 노하우를 다 공짜로 가르쳐 주냐. 네, 그 부분이 있었고, 뭐 이런저런 말씀드렸더니, 그랬더니 식사 원래는 1시간 식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2시간만 얘기를 하시고 딱 전화하시더니 내일 채슬리 투자자문에다가 3천만 원 보내주라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회장님한테 결국은 주가가 강한 걸로 이렇게 압축해서 가는 거는 맞지만 팔아야 되는 거는 두 가지를 보면서 파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음에 무슨 저녁 자리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오시라고 마련해 주시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 회장님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자산가잖아요. 제가 의사분들 무슨 안과의 학회라든지 비뇨기과 학회 뭐 그런 데도 사실 보면 그 학회에서 초대할 때 그 40분 뭐 이렇게 시간 주면서 강사료 그런 거 정말 강사료 별로 안 주십니다. 근데 안 주시는데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산가 분들이잖아요. 자산가 분들이, 우리나라의 자산가 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자산가 분들이 엉터리 투자해가지고 돈을 쉽게 날리고, 그 쉽게 날린 돈을 우리나라에 지금 우량 주식 60% 들고 있는 외국인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일단은 자산가 분들, 자산가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엘리트 계층에 계신 분들이 금융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그래서 10만 금융무사 제가 해놨잖아요, 그죠? 그 자산가 분들이 그 주식이랑 투자라는 게 뭔지 그렇게 해야,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 관군이 지킨 거 아니잖아요. 뭐 승병부터 의병 뭐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도 계시긴 했었지만 이렇게 자금이 많으신 그런 회사에서 투자를 할 때 좀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공유하고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한참 빠졌네요. 아무튼 우리 아드님 펀드 가입해서 이제 돈 빼서 직접 투자하는 거 그렇게 액션 해보시면 잃어도 배우는 게 있고, 그죠? 잃어도 배우는 게 있고, 그리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수익률 좋아지고 주식 투자의 천재가 귀재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좋고. 오늘도 채슬리를 통해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가네요. 주식 공부는 덤입니다. 저는 올해 4월부터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인데요. 전무님 주식 기초 강의, 투자의 본질,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로 열공하면서 매경 종이신문 구독, 아침에는 모닝브리프, 저녁에는 웜의 신박, 토요일에는 별주부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주식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남기는 댓글이라 좀 쑥스럽네요 하셨는데 올해 4월부터 주식 시작하셨다 했잖아요. 4월부터 하셔서 근데 주식이 정말 어렵다라는 걸 깨달으신 것만 하더라도 참 다행이에요. 그 코로나 때는 저금리 상황에서 돈을 풀면서 웬만한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식이 좀 쉽구나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장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그게 염려가 돼서 저기 주식 투자의 본질, 투자의 본질에 그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놨잖아요. 예, 현금이 트래시가 된다라고 해서 막 투자하시는데 캐시가 2년마다 킹이 돼서 돌아온다라고 적어놨고 22년이 되면 장이 안 좋아질 게 너무 뻔하다 보니까 거기서 2년마다 약상의 장이 돌아오는데 저보고 뭐 갓세익 이러는데 저는 메시처럼 다 제끼고 이제 꼬려 넣을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안 되고 약세장이 되면 터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21년 8월에 이제 출간된 책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놨던 거죠. 아무튼 주식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4월부터 하셨는데 4년은 하셔야 돼요. 4년은 오르는 장 내리는 장 오르는 장 내리는 장 그거 한 4번은 겪어보셔야 투자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가볍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장이 어려우니 댓글 다는 것도 게을러집니다. 어제 NXT 하락에는 국내 주식들 싹 정리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 보니 바닥이 가까워졌나 봅니다. 네, 그래도 어려운 장에 전문의 방송 들으면서 마음 안심시켰습니다. 내후년까지 큰 장이 있다는 말씀 힘이 되었습니다. 투자 전에 시험 삼아 자문형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자문형 랩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자문형 랩이라 기계적인 매입에 들어간 걸까요? 일임 아직 미루고 있는 게 잘한 거라고 위안해 봅니다. 네. 일임은 현금이 50% 있고 어제 그저께 분할해서 또 추가 매입했고요. 자문형 랩은 여러 번 뭐 설명을 드렸는데 증권사에서 여러 운용사들 레이싱 시키면서 누가 빨리 목표 전환 달성하느냐 뭐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자문형 랩은 약간 트레이딩 개념도 많고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결과적으로는 일임을 하셨으면 나을 뻔했는데 네, 근데 랩은 랩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번 강세장에서는 랩 수익률이 훨씬 좋았죠. 그래서 일임하시는 분들이 랩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조금 부진하다. 이런 불만도 좀 있으시고 하셨는데 일임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힘든 7월이네요. 그동안 사고 싶은 종목들 사모으고 있네요. 네, 힘들 때 사셔야 됩니다. 그죠? 심리적으로 무섭고 불안하고 시장이 막 저렇게 급락하고 힘들 때 사야 수익이 좋은 겁니다. 그죠? 다 좋다 할 때 사서는 수익이 안 좋습니다. 네, 저희 랩도 마찬가지고 일임도 마찬가지고요. 다 좋다 할 때 와서 해보면 저희조차도 수익이 안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무서울 때부터 수익이 아마 좋아질 겁니다. 둘째 손가락은 덜 아파요. 덜 아프군요. 슬프네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전북 정읍에 사는데 어머니 작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무실에서 폰으로 보지만 퇴근 후 TV로 크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8월 달까지 8월 중순인가까지 전시회 계속 하시니까 예, 주말에도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넷째라서 방목된 것 같지만 전무님 얘기 들으니 둘째의 세계도 쉽지 않네요. 어머니 작품 보니 저도 옛날에 놓아버린 그림 시작하고 싶어지네요 하셨습니다. 저는 변동성 걱정은 안 되는데요. 아직 현역이라 겁도 없이 연금저축펀드를 포함 전 재산이 거의 한국, 미국 주식에 들어있으니 저는 66, 남편은 70. 너무 용감한 건가요? 갑자기 나이와 주식 채권의 비율이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3년 내지 5년은 더 현역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인베스터님이신데 솔직히 저는 예금할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다고 지금이 뭐 대단히 이 거품 시장도 아니고 최근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주봉 차트 10년 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과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한 3,000포인트는 이 반도체가 만든 과열이잖아요. 그러면 과열이란 말은 거품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과열이니까 이 변동성이 되게 심해질 수가 있고 그런 걸 잘 이용해서 근데 반도체가 수급을 쫙 빨아들이다 보니까 박살난 주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햇볕이 쨍쨍할 때 야, 저 우산 주식을 사놓으면 줍줍해 놓으면 50% 이상 1년 안에 50% 이상 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주식들도 많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만 투자하고 있다면 네, 지금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사실 꽉꽉 채워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요 중간 선거 있기 전이 울퉁불퉁한 장이라고 역발상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막 쫓아가면서 사지 마시고 뭐 종목이든 이번에 반도체든 쫓아가면서 산 거 다 물린 거잖아요. 계속 역발상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계속 저희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일임 계좌 운영은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설정된 KB랩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분할해서 쭉쭉쭉 해가지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지금은 거의 뭐 한 90, 한 80% 그동안에 30에서 50 현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정도 레벨에서는 뭐 국내 주식은 85, 90까지 채워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거의 100% 채워도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쌍바닥 만들고 이래 올라갈 수가 있어가지고 좀 조급하신 분들, 성질 급하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리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격대별로 보면 7천 초반이면 설사 여기서 뭐 6천 한 800, 뭐 700까지 간다 한데 5% 손실 나는 거잖아요. 전무님 오늘 모닝브리프에서 좋게 봐주시고 책까지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나베티님 사실 I never lose, I either win or learn은 주짓수를 배우면서 알게 된 말인데 벌써 12년째 수련 중입니다. 어쩐지 보나베티님이 제가 고수분이시다 이분은 생각했더니 주짓수 하셨군요. 그동안 지켜보니 재능 있는 사람도 초심자일 때 남한테 지는 게 분해서 금방 그만두거나 내가 예전에 무슨 종목 선출이었는데 라면서 에고가 강한 사람들은 또 오래 못 갔더라고요. 반대로 이기거나 배우거나 라는 마인드로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 진짜 강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주식도 주짓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큰 부상 없이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큰 부상 실수했을 때 너무 자책하기보다는 이번에 배웠다고 생각하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결국 롱런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채미턴 분들도 요즘 어려운 장이지만 이기거나 배우거나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죠? 요즘 시장이 AI의 투자 수익률과 자기 자본 이익률에 대해 아주 깐깐한 검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급 때문에 일어난 조정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IQ가 높은 시장이 결국은 투입되는 돈만큼 명확한 수익화가 되는가 가치도 따져보고 투자도 계속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7,500 밑으로는 이제 사야 할 때라는 것, 박앤세일 타임을 즐겨야겠습니다. 네. 전무님 너무 지쳐 보이십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박색 대표님 연기 많이 애쓰시네요. 네. 미나 전시회 언제까지 하는지요? 이번 주 토요일도 하면 가보려고요. 대표님이 사진으로 보여주신 거 보니 저도 붓글씨 배우고 있어서 그런지 눈이 번쩍입니다. 네. 8월 하여튼 중순까지 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가보셔도 됩니다. 혹시 일요일에 가도 될까요? 네, 일요일날 교회 갔다가 점심 먹고 어머니를 한 2시 반쯤 전시장에 아마 모셔다 드릴 것 같은데 일요일은 한 2시 반에서 한 5시 예, 그 사이 오시면 아마 어머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냥 작품만 보시려면 그 전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임하고 싶어도 직접 내방해야 하니 지방이라 어렵네요. 그게 요즘은 무슨 화상으로 뭐 이렇게도 작성하고 그게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대표 전화로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작품 보고 놀라워서 처음 댓글을 다는 것 같아요. 둘째 말씀에 격하게 수긍하면서 둘째신가 보네요. 헬렌님 280만 원 여기 있습니다. 하이닉스 얘기하신 것 같고요. 채슬리 방송은 천하의 명약 신경 안정제인 것 같습니다. 몸의 심박 올라오기 전에 여기저기 나름 유명한 방송을 들어보면 그저 분석 평가한답시고 온갖 핑계의 이유가 넘쳐나고 피피하기 짝이 없는 댓글들이 난무하니 얼른 도망 나오게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들이 지저분한 그런 방송에는 뭐 출연하고도 저도 뭐 댓글 아예 보지도 않거든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뭐 비방한다고 본인의 실력이나 계좌가 풍성해지는 게 아닌데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나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그런 노력과 단련이 없으면 어느 분야든 돈을 벌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채슬리 한의원이라고 또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어머니 글 쓰시는 걸 제가 보면서 우리가 저도 은근 굉장히 낙천적이긴 한데 은근 이 급하고 조급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뭔가 이 글을 쓰는 게 좀 답답해지잖아요, 보면. 서예 배울 때 우리가 줄긋기, 네, 한 수만 번의 줄긋기를 해야 이 획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사인을 해드리면 어떤 분이 명필이시네 했는데 제가 굉장히 악필이었거든요. 악필이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최근에 책 출간도 많이 하고 사인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이걸 글을 많이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많이 쓰다 보니까 제 글씨도 좀 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컨시스턴시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컨시스턴트하게 하는 그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그 아이돌 연습생들한테 한 그 영상이 항상 떠오르는데 너네들 이 반복되는 연습 하기 싫지, 지겹지. 근데 이걸 해야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뭐 오신 분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었는데 모닝 브리프 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었다. 주식을 인내력 있게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저기 무슨 강연장 이런 데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셨으면 벌써 한 4, 5년 동안 4년 전에 저희 회사도 와보시고 했다는데 제가 보니까 진득하고 꾸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네, 그러다가 2주 전에 저희 회사에 일임했다가 또 시장이 무서우니까 절반만 저희가 주식을 샀는데도 나머지 절반 현금 확 빼놨다가 그러면서 자꾸만 이래 문의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임을 했으면 이제 오늘 아침에 댓글에도 일임을 했는데 일임을 한 게 아니었네요. 일임 계약서를 썼는데 일임을 한 게 아니었네요. 예, 그런 것처럼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그나마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네 해서 이렇게 맡겼다면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인내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만큼 아침 모닝 브리프나 몸의 심박 통해서 앞으로 이 고객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이렇게 소통하는 곳도 없는데 보니까 저희 방송도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라는 대중가요가 있는데 개사하여 내 주식이 떠날 수 없게 하며 피식 웃어봅니다. 주식시장도 장마철이니 어째요. 그래도 장마 뒤에 많은 유익이 있듯이 주식시장 하락을 통해 우리들도 깨닫고 공부하는 유익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쨍해 뜨고 빨강이 계좌를 기대하며 건강 해치지 않게 잘 이겨보아요 하셨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붕 떠있는 기분이었는데 롤러코스터 꼭대기처럼요. 오히려 지금이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모님도 고수분이시네요. 그런 걸 느끼시다니 고수분이세요. 제가 장이 빠질수록 오히려 좀 편안해지잖아요. 7,200? 이제는 뭐 더 빠져봐야 크게 이제 손실 나지 않을 구간이거든요. 근데 막 이래 과열될 때 그럴 때 조정을 받으면 확 빠질 게 뻔하니까 그럴 때가 좀 불안하지. 오히려 뭐 이란 전쟁 때문에 20% 급락하고 뭐 이대호 기자 전화 와서 살려줘 구해줘 채슬리 하면서 저한테 대표님 장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러면 오히려 급락했을 때 급락해서 가격이 싸진 거잖아요. 가치 대비 가격이 무조건 싸진 거잖아요. 그건 싸졌는데 그걸 그 가격과 가치와 가격의 이 개념이 모르고 이제 투자하고 계시다 보니까 무섭고 불안한 거지. 가격이 가치보다 싸졌으면 돈 가진 거 없나? 뭐 좀 더 지를 만한 돈 가진 거 없나? 그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주린이라 그런지 요새 너무 무섭네요. 괜찮은 척, 여유 있는 척, 방송 듣고 마인드 컨트롤 해보지만 계좌는 열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잘 모를 땐 잘못된 매수 매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계좌는 열 수 없지만 주식시장을 떠나지는 말라 했으니 방송 열심히 듣고 있겠습니다. 다들 힘내봐요 하셨습니다. 안 보는 것도 사실 안 보는 게 정답입니다. 이럴 때는 3월달에 그랬었잖아요. 3월달에 급락했을 때 불안하신 분들 그냥 3개월 지나고 보면 아무 내가 계좌 안 쳐다보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무시하고 딴 일 한 게 제일 잘한 걸 거라고. 질문이 있어요. 그럼 지금 랩에 추가 납입해도 되는 시기일까요? 네, 추가 납입할 현금이 있으시면 이 지수대별로
내가 이번에 8천 후반대에 너무 높이 레벨 가입했네. 예, 그러신 분들은 지금 7천 중반에서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가치보다 싸졌을 때 비중을 늘려야. 저는 평생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가격이 가치보다 빠지면 빠질수록 돈 뭐 없나? 네, 오죽했으면 코로나 때 다 지른 것 같은데 돈 혹시 더 없나 했더니 아들한테 보내놨던 학비 그거 딱 생각났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완전히 폭락의 끝물이었거든요. 3월 23일 요 언저리였으니까 미국 지수가 3,300에서 2,200 33% 빠졌을 때 맞다, 학비가 있었구나. 그냥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학비 주식 계좌로 옮겨가지고 다 질러라고. 반갑습니다. 사구 주민입니다. 장이 너무 울렁거려 머리가 아플 지경이네요. 가치를 보며 기다리는 중인데 힘드네요. 하셨습니다. 7월 말 8월 초 한국 방문 예정입니다. 찾아뵙고 감사 인사 드리고 싶긴 한데 혹시 방송 중 해외에서 잠시 한국 방문하는 분들께 언급하셨던 벨주부전 참관에 저도 참여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네, 우리 주니플님 꾸준히 저희 댓글 남겨주시고 어디 캐나다인가 미국인가 어디 계시잖아요. 네, 7월 말 8월 초 오셔서 벨주부전 고주 토요일 날 참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또 있잖아요. 그죠? 전문의 어머님이 서해 가시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석봉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서해 가들은 불 끄고 글씨 쓰는 연습도 하시나요? 한석봉 어머니가 불 끄고 아들에게 글 쓰는 테스트를 했던 스토리가 생각나세요. 한석봉이 좀 교만하게 내가 이제 뭐 글씨 좀 쓴다 했더니 그 어머님이 촛불 딱 끄고 자 써봐. 그 아들의 교만한 마음. 제가 최근에 이 굿투 그레이트 책을 사서 읽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굿투 그레이트의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레이시 되는데 가장 큰 적은 굿이라고. 왜냐하면 이 정도 굿 다른 사람들이 굿 이제 그 정도 굿에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굿에서 그레이시 되려면 우리가 공부로 따지면 98점 받았으면 진짜 잘한 건데 아니면 상위 1% 정말 잘한 건데 상위 1에서 상위 0.5가 되고 0.1%가 되려면 진짜 그 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노력을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상위 1%야. 시험 그 정도면 잘했지. 굿. 그래서 굿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보통은. 근데 그레이시 되기 위해서는 이 굿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석봉 어머니가 굿 다른 사람들이 다 신동이고 한석봉 글씨 잘 쓰네 뭐 이럴 때 불 끄고 글을 한번 써보아라. 불 끄고 쓰니까 뭐 삐쭉삐쭉. 이 정도 실력으로 되겠냐. 굿에 머무르고 싶은 한석봉으로 만든 게 그 어머니의 힘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불 끄고 연습하시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프로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능소화는 없실 여길 능 하늘 소자를 쓴다. 즉 하늘을 없인 여기는 꽃이라는 뜻이다. 능소화. 꽃의 이름치고는 꽤 거친 이름인데 대체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능소화의 개화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능소화는 7월부터 9월에 피는 꽃으로 만개 시기는 한여름인 8월이다. 꽃이 8월에 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8월은 장마와 태풍 그리고 푹푹 찌는 더위가 도사리고 있는 달이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식물에게는 저주와도 같은 시기다. 능소화는 그런 때에 핀다. 장마와 태풍을 견뎌내고 핀다. 구전 날씨를 퍼붓는 하늘을 업신 여기듯
피어난다고 해서 능소화인 것이다. 이름의 의미를 알고 나니 능소화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난리 쳐봐라. 나는 피어나고 말지. 지금 능소화가 우리 채밀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닐까요? 라고 우리 망구님이 아주 좋은 댓글을만 적어주셨습니다. 네,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가 된 롤러코스피 정신과까지 찾는다. 주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취소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제는 7291.91에 마감했죠. 지수는 장중 한때 7543까지 올랐다가 7063까지 떨어지는 등 등락 끝에 나흘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했고 지난달 22일 9114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 등의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주가 변동성은 전쟁이나 전염병,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이 배경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한국 증시는 이런 요인과 큰 관련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김모 원장은 주가 등락이 심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다면서 찾아오는 환자가 늘었다면서 항불안제 등을 처방해 주거나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주가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신과 가서 아무리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항불안제 이런 걸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좋은 주식을 샀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을 해주는데 결국은 내가 투자를 했는지 트레이딩 투기적으로 들어갔는지 결국은 내가 선택을 뭘 했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트레이딩 개념으로 내 여기서 조금만 더 먹고 팔고 막 이러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보면.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실력은 되는 건가? 그 실력이 되는지를 늘 말씀을 드립니다. 트레이딩은 정말 말 그대로 축구 요즘 월드컵 시즌이니까 예전에 호나우딩유나 아니면 마라도나나 그런 선수들 테크니션들이 여러 가지 발재간 보이잖아요. 축구로 따지면 그 정도 발재간을 보여야 주식에서도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강세장에서 좋다라는 종목,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이나 그런 종목 사면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유료 리딩방 이런 거 보면 잘 맞추는 것 같잖아요. 그 중소형주 추천하고 그러면 거기 유료 회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듣고 사니까 수급을 오히려 사게 만들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와, 저 사람들 되게 잘 맞추네. 이 착각하잖아요. 3년 전에 2차 전지에 막 사라 했던 그런 쪽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올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올리고 올라갈 주식을 잘 맞춘 게 아니라 사라 해가지고 선동당해서 주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식은 그렇게 투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내재 가치가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내 발등 찍는 그런 식의 주가 모양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 주식을 잘 모르고 지금 투기적으로 들어갔다가 손실이 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때 이 종목에 투자할 때 투자 포인트 적어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주식은 들어가서 1년 기다리면 무조건 30% 이상 수익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가도
언제든지 뭐 15% 20%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결국 올라올 거니까. 지금의 저 막 마이너스 막 15, 20 나오는 거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왜 이런 변동성이 왜 하필 지금 들어가지? 왜 발생하지? 금리 때문이죠. 지금 4.5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 금리 상황에서는 잘 못 올라간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든지. 자, 그래서 이 항불안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운동하세요. 운동하시고 음악 들으시고 그 돈으로 좋은 영화 보시고 공포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름에. 저는 여름에 그 하로 무비 있잖아요. 그거 왜 보시는가 모르겠어요. 재밌으니까 보시겠죠. 재밌으니까 보시는데. 자, 반도체 레버리지 ETF 등 특정 산업에 소위 몰빵 투자한 이들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 대학생 윤모 씨 21살은 반도체 ETF 등에 총 600만 원을 투자해서 최대 60%까지 수익을 기록했는데, 가격이 계속 변동하다 결국 오늘 기준으로 6% 손실을 기록했다면서 주가가 빨리 오른 만큼 타격도 크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 600만 원으로 6% 손실 나니까 얼마 손실 난 것도 아니에요. 그죠? 6637원 36,000원 손실 났는데 아니네요. 36만 원 손실 났는데 좋은 교훈을 얻은 거죠. 레버리지 투자는 주가가 크게 변동할 때 상대적으로 장기 보유 위험이 더 크고요. 하루 최대 손실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손실이 났을 때 거래일마다 수익률이 이 누적이 되는 음의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급상승에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도 우려가 큰데, 직장인 문모 씨는 투자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5월 코스닥에 상장된 AI 소프트웨어 기업 주식을 400만 원어치 샀는데 지금 100만 원이 됐다면서 벼락거지 피하려다 실제 거지가 되게 생겼다. 아니, AI 소프트웨어 기업 주식이 좋다고 생각해서 400만 원 샀는데 지금 100만 원이 됐으면 그러면 더 사야죠. 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자 중 일부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최근 주식 투자 평가액에서 200만 원 손실을 기록했다는 공무원 이모 씨는 점심때 밥 먹고 커피만 먹어도 매일 2만 원씩 쓰게 되는 게 아까워서 냉동 볶음밥 등으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지난 3월부터 월급의 25%씩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는 남모 씨는 투자금의 약 10%는 이미 날렸다면서 휴가비가 부족해서 출퇴근용으로 쓰던 이 전기 스쿠터를 팔고 대중교통을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인터넷 이용자는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집에서 밥만 해먹어도 아끼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난 요리는 잘 하는데 주식은 못해서 외식, 배달 음식을 끊었다고 적었고요. 다른 이용자는 7월 여름 휴가도 못 가겠다며 전 재산을 거의 주식에 넣었는데 다 고점에 물렸다고 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시장 변동성이 커서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등 고위험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영끌에다가 B2, 금리 고개 드는데 가계대출이 안 잡힌다. 금리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B2 열풍에 신용대출이 급증한 데 이어서 6월에는 영끌 수요가 주택담보대출 증가 흐름에 불을 붙였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8조 3천억 늘었고요. 증가폭으로는 5월에 9조 3천억보다는 1조 원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 6조 5천억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수준입니다. 5에서 6월 두 달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만 17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월 평균 증가액은 최근 2개월간에 8조 8천억 원으로 2조 8천억 원 수준이었던 1월에서 4월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6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건 주담대인데
전체 금융권 주담대가 4조 5천억 원 늘었고요. 전달 4조 원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는데 반면에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6천억 감소한 데 이어서 6월에도 7천억 줄었다네요. 석 달 연속 감소세인데 전세자금 대출 감소에도 주담대가 늘어나는 건 주거비용 충당보다 자산 매입 수요가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관망하던 매수 수요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담대가 이건 가계대출 증가라고 되어 있고 파란색이 주택담보대출이고요. 주황색은 가계대출입니다. 박민철 한국은행 차장은 4월에서 5월 중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에다가 이미 분양된 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도 더해지면서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커졌는데 기타 대출은 분기 말 부실 채권 매각 상각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주식 투자 자금 수요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는데 6월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은 3조 3천억 원 늘었고 증가폭은 전달 3조 7천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두 달 연속 3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금융위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금리 부담을 압도하고 있다는 뜻이고 주담대 증가세가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주택매매 이후 대출 실행까지 2에서 3개월 시차가 있는 만큼 5월 초까지 몰린 거래 물량이 7월에서 8월 대출 통계에 반영될 수 있다고 했고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도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확대된 거래량의 영향이 당분간 주담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예고했고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요. 한은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로 지금 유지해 왔는데 1년 됐네요. 7월 이후면. 시장에서는 오는 16일 다음 주입니다.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집값이 들썩들썩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저도. 신 총재는 금리 인상에 나서는 이유로 물가 부담을 꼽았고요. 중동 사태 진정에도 그간 높아진 비용 상승의 파급이 당분간 지속되고 수요 측의 압력이 커지면서 상당 기간 높은 물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가계부채와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 증가 등을 금융 불안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반도체 초과 세수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올해 상장사가 엄청 돈 벌잖아요. 작년에 300조 벌었는데 올해 900조 넘게 돈을 벌다 보니까 엄청난 달러가 유입이 되고 그 돈이 결국은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을 밀어 올리는 유동성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반도체 끝물 줍줍기에 월가마저 헷갈린다. AI 반도체 랠리가 정점을 지났을까? 아니면 일시적인 숨고르기일까? 8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달 22일 기록한 최고가 대비 약 14% 하락했고요. 삼전 닉스도 각각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밀렸죠. 실적 기대에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해외 IB의 전망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쟁점은 반도체 주가가 미래 성장성을 얼마나 선반영했는지 AI 투자 수혜의 중심이 반도체와 대형 기술 기업, 이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요 가운데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논쟁을 촉발한 곳은 모건 스탠리인데
지난 6일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좁은 상승세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시장 주도권이 다른 부문으로 확대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삼전, 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식의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했고요. AI 인프라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가 반도체 공급망에 집중됐던 국면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향후 AI 투자 증가율이 둔화하면 반도체 기업의 이익 기대치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메타가 잉여 AI 컴퓨팅 자원의 외부 판매를 검토한 점도 변화의 신호로 봤고요. 골드만삭스도 신중론에 가세했는데 크리스티안 밀러 글리스만 골드만삭스 포트폴리오 전략 리서치 총괄은 AI발 대규모 실적 서프라이즈는 이제 막바지에 가까워졌다면서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이미 매우 높아서 실적만으로 랠리를 다시 촉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고 실제 메모리 대장주인 마이크론은 지난해 239% 상승에 이어서 올해도 229% 급등을 하면서 2년 연속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최근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AI 투자비를 언제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설명이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반면에 JP모건은 저가 매수 기회로 평가를 했는데 미슬라브 마테이카 JP모건 전략가는 지난 7일 고객 보고서에서 기술주 선호 순위를 반도체, 하이퍼스케일러, AI 관련 업종 순으로 제시했고요. 그는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당분간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미 있는 공급 확대는 2028년 이전에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분석했고요. AI 투자 확대는 지속되는 반면에 생산 능력 증설은 제한돼 있어서 공급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국내 증권가도 낙관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코스피 선행 PER이 6.25배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저점인 6.27배를 오히려 밑돌고 있고 이번 급락을 통해서 시장이 바닥권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과거 코스피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했던 시기는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페드 고강도 긴축과 같은 대형 거시 충격이 동반됐지만 이번에는 당시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했고요. 결국 시장의 시선은 이달 말 시작되는 미국 빅테크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쏠리고 있는데 변준호 IBK 연구원은 AI 산업과 관련해서 향후 업황 강도를 가늠할 핵심 변수는 이번 달 말 예정된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AI 투자 계획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게 될지 그죠? 근데 이 글로벌 IB의 3대 축이 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요 3대 축인데 일단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는 신중론에 가세됐고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내년 초까지 정도 더 이어지다가 꺾이느냐 아니면 지금 꺾이느냐 요런 부분인데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모건 스탠리가 항상 선빵을 때립니다. 근데 선빵이기 때문에 좀 빨라요. 그래서 선빵 보통 이제 선빵 맞으면 휘청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 휘청거렸다가 아니잖아 겨울 안 오잖아 하면서 돌아서는데 이게 한번 추세가 꺾이면 한 10개월 쉬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근데 21년도에도 그때 8월 언저리에 그 리포트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좀 쉬다가 오른쪽 어깨 만들러 쭉 올라온다 했잖아요. 과거에 보면 항상 모건 스탠리가 너무 빨라서 늘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주긴 했었어요. 24년 이제 9월 달에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8월 달에 한 번 얻어맞았는데
이 모건 스탠리가 선방 때리기 전에 엔캐리 트레이더로 우리 시장에 한 방 먼저 맞았죠. 먼저 얻어맞고 휘청거리는데 모건 스탠리가 또 반도체 겨울 리포트 내면서, 그래서 우리 시장에 특히나 삼성전자가 그때는 HBM 콜 테스트를 못 받을 때다 보니까 전자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2880 정도 갔던 코스피가 그냥 무너져 내려서 또 2300원짜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2017년 11월에 나오고 2018년은 올해 고점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 뭐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다, 다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직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 자율 반등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약간 좀 박스에 갇힌 모습으로 앞으로 6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익의 이코노믹스, 화려한 AI 비전보다 설비 투자 증가율 등 숫자를 살펴야 된다. 김영익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한국 주식시장이었다. 지난해 말 대비해서 MSCI 세계 지수는 올 초에 지난 연말 대비해서 10.4% 상승했는데, 선진국 지수가 8.9, 신흥국 지수는 22.6. 그런데 코스피가 100%나 급등을 했고 세계 평균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상승률이었다. 최근에 좀 토해내서 이제 한 75% 됩니다. 이번 상승의 중심에는 AI가 있었는데, AI는 더 이상 하나의 기술이 아니고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망, 통신망,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고, 특히 AI 연산의 필수적인 HBM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도 한국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모든 기업의 주가가 함께 오른 것은 아닌데, 오히려 이번 상승은 특정 업종에 집중된 매우 불균형한 상승이었고, 상반기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전기전자 업종은 200.5% 상승해서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고,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평균 업종 상승률은 18%에 불과했고요. 주가 지수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의 체력은 생각보다 약할 수 있고, 따라서 지금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상승률 자체보다 현재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인데, 자, 먼저 버핏 지수를 보자.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이 지표는 워런 버핏이 시장 가치 평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단일 지표라고 평가했고요. 우리나라 버핏 지수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70%였는데 올해 명목 GDP가 약 17.3% 성장한다고 가정을 해도 6월 버핏 지수는 221%로 추정이 된다. 역사적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GDP 대비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2배나 높다는 거죠. 3.2배네요. 통화량과 비교해도 비슷한 결론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을 광의의 통화, 이 M2로 나눈 비율은 2005년 이후 평균이 57.6%였지만 올해 6월에는 146%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이는 시중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시중 유동성 증가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훨씬 빨랐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M2 대비 코스피 시가총액 비율입니다. 코스피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일평균 수출 금액인데요. 2000년 1월부터 26년 6월 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상관계수가 거의 0.9로 매우 높습니다. 올해 6월 일평균 수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 코스피와 실제 지수를 비교하면 약 55% 정도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55%니까 만약에 지수가 9,000이면
실제 지수는 6천 정도 돼야 된다. 요 얘기시잖아요. 물론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선행성은 자연스러운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이 괴리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결국 어느 한쪽이 조정을 통해서 균형을 회복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떤 지표를 가장 주목해야 할까? 첫 번째,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인데 이 지표는 향후 경기의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이고 코스피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 지표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고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2023년 4월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올해 5월까지 꾸준히 상승을 했고 이 기간에 코스피도 역사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최근에는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일부 지표들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것이 장단기 금리 차이입니다. 자, 10년과 1년 국고채 수익률 차이는 미래 경기의 방향을 예고하는 대표적인 선행지표이고요. 최근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성장률 둔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단기금리 최근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렇게 꺾이게 되면 그러면 이 장기금리에 포함되어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뭔가 꺾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 금리에도 스몰 r도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금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자금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은 뭔가 이 투자 활동이라든지 공격적인 투자 그게 뭐 주식 투자가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도 꺾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제 심리도 예전만 못한데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실험적 통계인 뉴스 심리 지수는 최근 매우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로 평가받고 있는데 뉴스 심리 지수는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보다 약 3개월 정도 앞서 움직이며 상관계수도 0.68에 이른다고요. 그런데 이 지수는 올해 3월부터 이미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뉴스 심리지수 3개월 이동평균이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여기 보니까 요 뉴스 심리 지수도 요 꺾였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게 꺾이는 듯하다가 또 올라가는 요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 꺾여서 이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만약에 돌아섰다고 하면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꺾일 거고 그죠? 그러고 보면 코스피가 9,300에서 지금 7,000까지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한 17% 지난달 대비해서는 한 16% 빠졌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2,200 빠졌으니까 2918 해가지고 22% 정도는 빠진 거다 그죠? 아직 실물 경제는 견조해 보이는데 그러나 선행 지표들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반영하는데 따라서 지금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발표된 좋은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변화의 신호이고 특히 한국 경제에서는 그 변화가 반도체 수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산업입니다.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상반기에 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미시적인 측면에서 반도체는 기업 이익과 주가 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고 따라서 하반기 증시를 전망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반도체 수출의 향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현재 반도체 수출 금액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그러나 추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전월 대비 증가세도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AI 투자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최근 반도체 호황은 스마트폰이나 PC 교체 수요가 아니라 AI 데이터 투자 확대가 이끌어왔는데 이 GPU와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했고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 속도가 지속될 수 있느냐인데 최근 BI에서는 AI 투자 붐이 장기적으로 이 투자 붕괴, 캐펙스 버스트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고요. 그래요. BI에서는 AI 기술의 미래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AI가 가져올 이 생산성의 혁신은 산업혁명에 버금갈 정도로 클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기술혁명과 투자 수익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BI에서는 AI 자체가 아니라 이 과잉 투자의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답니다. 자, 미국 경제연구소 NBER은 금융시장 측면에서 또 다른 경고를 던지고 있는데 최근 급성장한 이 사모신용펀드는 3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면서 AI 인프라 투자에도 중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들 펀드는 장기 비유동 대출을 보유하면서도 투자자에게는 분기마다 환매를 허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시장 불안이 커지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요.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가 증가하면 이 펀드는 현금이 부족해지고 결국 대출 채권을 급히 매각하거나 외부 차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레버리지는 높아집니다. 남아있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수록 먼저 환매하려는 유인이 강해지고 이는 다시 환매를 늘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NBER은 이러한 구조가 은행의 뱅크런과 매우 유사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I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러한 금융 취약성은 AI 산업을 넘어서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그 혁신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시대가 된 건데 이와는 달리 월가는 여전히 AI를 전기 혁명과 인터넷 혁명에 이어서 세 번째 생산성 혁명으로 평가하게 되고 실제로 AI 서비스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업무 방식과 소비자의 생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마이크론의 지난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되듯이 HBM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AI 투자를 쉽게 줄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낙관과 비관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한 방향으로 확신을 갖는 순간인데 시장은 언제나 기대를 과장하고 다시 실망도 과장한다. 요 교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시장은 언제나 기대도 과장을 하게 돼 있고요. 실망도 과장해서 빠집니다. 버블은 탐욕에서 시작되지만 폭락은 공포가 만든다. 앞으로 투자자는 화려한 AI 비전보다 숫자를 보아야 하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 설비 투자 증가율은 둔화하는가? AI 서비스 매출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GPU 가동률과 HBM 가격은 유지되는가? 데이터 센터 활용률은 높아지고 있는가? 잉여 현금 흐름은 개선되고 있는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하며 국내에서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반도체 수출 증가율과 같은 거시 지표도 함께 살펴야 하고요. AI 혁명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모든 혁명은 기대와 현실이 만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 살아남는 투자자는 가장 낙관적인 사람도 가장 비관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혁신을 믿되 가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 기대를 존중하되 위험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그만큼 AI 수익성에 대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뜻이고 기술의 미래를 믿되
시장의 가격을 맹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일 것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영경의 마켓나우 아시아에서 AI 생태계를 설계하는 아마존. 아마존의 아시아 공세가 거침이 없는데 인도에서는 2010년 이후 누적 880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올라섰고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의 데이터 센터 거점을 구축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아마존은 향후 인도에다가 480억 달러, 동남아에는 2039년까지 330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클라우드에 더해 레오 위성 인터넷과 기기 제조 허브 구상까지 내놨고 아마존이 노리는 것은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AI 전환의 주도권입니다. 인도가 14억 명, 동남아 6억 8천 명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AWS 중심으로 흡수하고 그 위에 AI와 이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인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뛰어들었지만 누적 투자는 아마존이 압도적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이커머스 물류망을 함께 구축하기 때문이네요. 자, 이 돈은 지역 경제로 흘러 들어가고 건설업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보고요. 말레이시아의 선웨이 건설은 데이터 센터 수주로 올 1분기에 순이익이 56%나 늘었고요. 인도에서는 L&T가 뭄바이 센터 부지 개발에 참여했고 송배전 전력기기 수요도 폭증하고요. 인도에서는 송전망 부족으로 올 1분기에만 재생에너지 300기가와트시가 벌어졌습니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등 한국 기업의 수주가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한국이 아마존을 반기는 또 다른 이유는 인력 양성인데요. 아마존은 동남아에서만 270만 명에게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교육했고 청년 실업과 인재 부족을 풀면서 지역 AI 생태계를 AWS 중심으로 묶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데이터 센터는 고용 효과가 적고 주요 장비도 수입하기에 산업의 파급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전력망 구축은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되고요. 각국은 기반 시설은 제공하지만 정작 AI 주도권은 선정 기업에 넘어갈 우려가 큽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아마존의 가장 큰 경쟁력인데 부지, 전력, 데이터 센터, 물류망, 인력을 먼저 확보하면 산업과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아마존 생태계로 모이게 되고 인프라를 선점해서 AI 전환의 중심을 차지하는 전략인데 지난 6월 한국 수출은 사상 처음 월간 1,000억 달러를 넘었었고요. AI 인프라 확대로 우리 기업은 메모리와 전력기기의 핵심 공급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세안 인도 전략은 여전히 수출이라는 단기 목표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의 경쟁은 무엇을 수출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각국의 AI 전환을 주도하느냐입니다. 이제는 제품 수출을 넘어서 각국의 AI 전환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쪽 AWS 이쪽 아시아 AI 생태계 설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네, 우리가 너무 미국 빅테크들의 미국 내 투자만 보고 있었는데 아마존 왕국이 계속 건설되고 있다, 그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현대차에 물렸는데 탈출 언제 해요? 증권가는 오를 건데 왜요? 자, 요 사진은 5일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이 월드컵 16강전의 하프타임에서 아틀라스가 심판에게 이 경기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자, 현대차의 2분기 실적 부진 우려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으며 하반기에는 생산 차질 정상화와 하이브리드 차 판매 확대,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관련 이벤트가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는데 목표 주가 78만 원으로
기존보다는 2.5% 낮췄지만 지난 9일 종가 44만 5,500원 기준으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75.1%나 있습니다. 자, 2분기 부진은 선반영됐고 하반기 회복과 로봇 SDV 이벤트가 대기 중이라면서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남아있지만 하반기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밝혔고요.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8% 감소한 3조 원으로 전망을 했는데 16.8%나 감소하네요. 시장 컨센서스인 3조 2천억 원을 밑돌 것으로 봤지만 최근 낮아진 시장 눈높이인 2조 9천억에서 한 3조 수준에는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고요. 실적 부진 요인으로는 이 판매 대수 감소와 생산 차질, 유럽 인센티브 확대, 기말 환율 재평가, 원재료 관세 부담 등이 꼽히는데 지역별로는 북미와 중남미 판매가 선방했지만 내수와 유럽, 아중동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내수 판매는 안전공업 화재에 따른 산타페 등 SUV 생산 차질 영향으로 15.9% 줄었고 유럽 판매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와 전기차 라인업 공백으로 9.8% 감소했고요. 아중동 판매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25.7%나 줄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는 이 실적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친환경차 판매는 26만 9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증가했고요. 미국 중심의 하이브리드 차 판매 확대가 이 평균 판매 가격과 수익성 방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전기차 라인업의 공백과 중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인센티브 부담이 커졌고요. 관세 부담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가동률 상승과 믹스 개선으로 일부 대응은 이루어졌지만 1분기에 관세 비용 8,600억이 반영된 만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3분기부터 생산 차질의 정상화와 미국 하이브리드 차 판매 증가, 신차 효과, 아이오닉 3, 유럽 투입, 관세 기저 효과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인데 자, 현대차의 분기 영업이익이 한 3분기에는 3조 2천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6.6% 증가하고 4분기에는 다시 3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0.3%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아니 80% 늘어난다고요? 영업이익이 지난 4분기에 뭐 일회성 손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반영됐었나 보네요. 2분기 감익 이후 하반기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이익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주가 반등을 자극할 이벤트도 대기 중인데 베이징 로봇 박람회 그리고 SDV 페이스카 부분 공개 CEO 인베스터 데이 등을 향후 주목할 변수로 꼽았는데 실적 회복에 더해서 로봇과 SDV 등 미래 성장 동력 관련 이벤트가 맞물릴 경우에는 현대차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시각입니다. 목표 주가는 낮아졌지만 투자 판단은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중국 SDV 관련 완성차 업체들의 이 PER 변동을 반영해서 현대차 목표 주가를 78만 원으로 하향했고 다만 2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주가에 선반영됐고 하반기 이익 회복과 미래차 이벤트가 남았다는 점에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우리나라 강남에 보면요. 예전에 한 25년 전에는 강남에 도요타의 렉서스가 그렇게 잘 팔려서 많이 돌아다니다가 그 이후에는 BMW 5 시리즈 그러면서 많이 올라갔고 근데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보면요. 현대차의 제네시스 GB80이나 GB70 그리고 G80이나 G90 엄청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현대차가 경쟁력을 가진 건 맞는데 독일하고 일본 차에 대해 비해서는 경쟁력을 가졌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되고 있는
수입차 1위 테슬라, 그 다음에 중국 차들의 또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전기차로 향해 가는데 앞단에는 테슬라라는 거대한 벽이 있고 뒤에서는 또 중국 업체들이 중저가뿐만 아니라 지금 고급 라인까지 쫓아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해 보이는 이익 증가가 확실한 그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이 PR이 확 너무 높아졌었잖아요. 그전엔 PR이 늘 6배, 7배였거든요. 확 높아졌다가 지금 떨어져서 지금 한 8배, 9배 이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올라간 주가의 거품이 좀 이렇게 제거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웜의 신박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 동안 이 변동성이 심한 장에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한데 이것도 역시 시장의 일부다. 하지만 가치 대비 가격이 내려오고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주식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10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